어쨌든 근데 이제 이번에 FOMC에서 나온 데이터들 또 다른 데이터들 보면 내년 GDP도 굉장히 성장률도 좋고요. 아, 그렇죠. 네. 예, 실업률도 양호한 편이고 몇몇 기사에서는 이제 골디락스까지 네, 네.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슨 골디락스야 하겠지만 내년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골디락스다라는 지금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였는데 이제 조금은 고성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AI 때문에 온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게 자꾸만 이게 특히나 채권 금리가 네. 이제 편하게 내려오지 못하고 자꾸만 네. 이렇게 내려올 만하다 싶으면 튀고 하는 이유가 여기 지나치게 단순한 그림이긴 한데 네. 이 장표로 설명을 드리면 네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자유무역하던 시기이고 중국도 이제 모든 인프라 투자를 해놨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공급이 되게 과잉 공급의 상황 그에 비해서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소비는 계속 침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부도 세금 걷어서 뭔가 이런 AI 투자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부실 금융기관들 지원하는데 막 이 세금을 다 쓰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너무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공급 과잉의 시대였다 보니 통상 저렇게 공급 과잉이면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써서 총수요를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통화 정책을 당시에 썼지만 겨우겨우 어떻게 통화 정책이라도 써서 이 수요를 올려도 공급보다는 수요가 아래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잘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저 때와 비교해서 이제 중국이랑은 막 지금 보복관세 무역 전쟁 하면서 싸우니까 그때보다는 공급이라는 거는 좀 더 안 좋아졌고 그리고 총수요는 저 때에 비해서 이제 가계랑 기업 부채는 많이 부담을 완화한 와중에 빅테크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총수요는 또 저 때보다는 올라오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재정 정책을 쓰니까 이 수요가 공급을 쉽게 이렇게 만나거나 더 위로 올라가는 저렇게 수요가 공급보다 위로 올라가면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과거보다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들어가면은 좀 더 쉽게 과거보다는 좀 더 쉽게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과거에는 뭔가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이제 고물가, 고성장, 고금리의 어떤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 패러다임은 계속 가는 건가요? 이 패러다임이 지금 결국 이 패러다임을 촉발한 거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이제 새로운 어떤 냉전 같은 거에 들어간 기술 거다 전쟁. 보니까 가령 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내고 제가 이제 2%에다가 줄을 긋은 건데 보시면 요 미국 소련의 냉전 시기 때는 웬만해서 인플레가 2% 위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많이 나기도 했지만 근데 그 뒤에 어떤 평화의 시기에는 보면 대체로 2% 정도에서 전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는 뭐 둘이 싸우면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더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보시면 예를 들어 히토류 하나 가지고도 가끔씩 중국이 무기 삼아서 이러면 수출 안 해 뭐 이래 버리면 그러면 그때마다 중국한테 히토류 휘둘리기 싫으니까 뭐 자국이나 어떤 다른 동맹이 이제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그 히토류 기업은 그러면 우리는 중국보다 더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하면 그럼 더 비싸더라도 사줄게라고 해야 이제 그 기업이 히토류를 또 생산을 한 거니까 한마디로 과거에는 그냥 뭐 싸게 중국 거 이게 사면 돼 하던 세상에서 이제는 중국이 또 뭘로 공격할지 모르니까 비싸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돼라는 시기가 되다 보니 구조적으로는 이 갈등이 투자를 만들고 그게 또 인플레로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화해하기 전까지는 과거보다는 좀 더 이런 불편한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게 화해가 될까요? 물론 물론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 큰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게 이게 에이펙 때 한번 둘이서 잠시 휴전하기로 했지만 요 1년짜리 휴전이니까 분명히 내년 하반기에 또 트럼프가 선거 앞두고 그렇죠. 뭔가 또 그 중국이 뭐 약속 안 지켰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번 들어엎을 리스크를 항상 또 염두를 좀 해야겠죠. 항상 보면 미국 시장도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불편하고 그런 거 반복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AI 기업들도 지금은 뭐 내러티브로 넘어갈 수 있지만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제 뭔가 정말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가 들어가는 것 같고 네네. 그다음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과의 뭐 그런 분쟁도 선거 앞두고 뭐 또 한 번 또 촉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리스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내년도에 가장 큰 뭐랄까요 좀 매크로를 보시는 분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내년에 가장 크게 위험을 삼아야 될 뭐 아까 골드락스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내년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그냥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 대본에 네. 없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어느 정도의 네. 골디락스일 거다라는 게 기본 전망, 네. 사견으로의 기본 전망이기는 한데 네. 그런데 요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요게 내년에 제일 그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자산과 그렇지 않을 자산을 이렇게 꼽은 건데 보면은 구리랑 금이 좋을 것 같은 좋고. 자산 그리고 네. 달러와 오일이 이제 제일 안 좋을 거다라고. 근데 이게 제가 봐도 웬만한 기관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논리도 탄탄하죠. 왜냐하면 구리는 AI 투자하는데 되게 많이 필요한 그렇죠. 거고 그리고 금이야 달러 이제 미국이 금리 낮추면 하니까. 약달러면 당연히 네. 금은 좋을 거다이고 그리고 오일은 지금 뭐 해상에도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렇죠. 지금 뭐가 재고가 많다고 많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들 전망하는데 그런데 항상 매년 이 전망을 보면 작년에도 요맘때쯤에는 비트코인이랑 엔화가 되게 어떤 좋을 자산, 내년에 네. 좋을 자산으로들 네. 꼽혔거든요. 네. 논리도 있었죠. 다 트럼프가 되고 나서 그렇죠. 아주 가상화폐에서. 이쪽으로 아주 잘 해줄 거다. 네. 그리고 일본도 금리 인상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엔화도 상반기엔 좀 이게 좋았는데 네. 이 결국 1년 놓고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네. 자산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염려되는 건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내러티브가 네. 반대로 이제 하반기쯤에는 깨져 돌아가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리스크가 바로 다들 약달러와 유가 약세를 전망하는 게 너무 너무 이쪽으로 쏠려 당연하니까. 있는데 이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탁 이 달라지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유가가 유지가 돼야만 인플레 걱정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연준도 편하게 금리 그렇죠. 내리니까 그렇죠. 저게 약달러와 저유가가 같이 가는 것인데 그런데 뭔가가 하여간 저 오일이란 걸 자극하거나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 우려해서 뭐 금리를 못 네. 내린다거나 하면은 저 모두가 약세라고 봤던 유가와 달러가 생각보다 약세가 아닐 경우 이게 이제 가장 큰 자산시장의 리스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네. 근데 뭐 저거 이제 연간 자산이니까 네, 연간이니까 뭐. 가상화폐도 뭐 사실 연말에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 10월 이후. 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 이제 사실 비철금속이 올라가면 제가 리포트 중에 비철금속이 올라가면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장세가 온다라는 전망을 본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최근에 브라질 증시 거의 사상 최고치가 하는 거 보면 그렇죠. 네. 계속 대본에 없는 질문들입니다. 네네. 요거는 이머징 국가들 내년에는 어떨까요? 선진국 대비해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네. 좋을 거다라고 네. 보기는 한데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이 엄청난 AI 투자를 네. 하는 와중에 이 빅테크들이 또 그 다른 나라들에도 네. 막 데이터 센터 짓고 이런 투자들을 하고 있으니까 즉 2022년 11월에 챗GPT가 처음 나왔고 네. 그때는 이제 막 야 미국이 최고다 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미국밖에 없다 네. 하고 LLM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가 만들 수도 없는 약간 네. 그런 영역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좀 슬슬 피지컬 AI, AI로, 에이전트 네. AI 쪽으로 이게 제조업으로 퍼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게 때려짓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구리며 네. 뭐며 이제 막 사들이죠. 하다 네. 보니까 이런 투자가 일어난 기간이고 이런 투자가 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때문에 또 이 투자가 가속화된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즉 그러네요. 올해 진짜. 초에 딥시크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야 이게 미국 독주라면 좀 더 널널하게 투자하면서 갈 수 그렇죠. 있었을 텐데 이 중국이 벌써 이렇게 해? 하면은 또 이게 투자를 더 가속화해서 빨리 쟤보다 더 앞서가야 된다라는 네. 서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투자 가속화가 이제 결국 보면 저는 딥시크가 촉발한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가 결국은 이 투자의 수혜가 지금 이머징 국가들한테 가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르게 지금 그 수혜를 네. 반도체 같은 데서 그렇죠. 입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 빅테크가 여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버퍼는 굉장히 크게 네. 남아 있고 여기서부터 투자가 이제 이머징 국가들로 네. 간접적으로든 그러니까 반도체든 구리든 뭐 원자재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요 좀 그 이머징 쪽도 기본적으로는 좀 좋은 상황이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이머징 국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뭐 이제 K자형 성장 이런 얘기를 말씀들 많이 하는데 특히나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도 사실 많이 벌어졌어요. 네, 네. 내년도 우리나라 주도 업종은 어느 쪽이실 것 같으십니까? 뭐 그것도 사견이지만 여전히 네. 반도체라고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가 물론 지금처럼 AI 버블론이니 이런 게 네. 막 나올 때면 당연히 같이 그렇죠. 이렇게 조정받고 잘 못 갈 텐데, 근데 이렇게 못 가는 구간을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고 나면은 결국은 다시 이렇게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분야가 가장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싸우는 와중에는 네. 이쪽으로 계속 1차적으로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요 그래프를 한번 뭐 NH투자증권의 안기태 이코노미스트가 네. 그린 자료인데, 보시면 AI 관련 민간 투자의 증가율이 YOY로 이렇고, 주택건설 투자는 그에 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조금 더 이거를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데이터 센터 건설 투자는 이렇고, 오피스 건설 투자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네.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자원은 한정된 와중에 이거를 일단 이쪽 AI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먼저 써야 되니까 이런 주택이나 오피스 쪽으로는 약간 좀 손가락 빨아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네. 건데, 이거는 내년까지,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 흐름이 이렇게 훅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이 추세는 계속될 거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막 이제 피지컬이나 에이전트 AI 쪽으로 확산이 되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네네. 좀 그래서 그러면 결국 반도체가 그래도 여전히 업종을 좀 주도하는, 반도체가 쉴 때는 물론 다른 게 막 이렇게 네. 가지만 딱 다시, 지금이네요. 그쵸, 딱 네. 지금이죠. 근데 다시 반도체가 가면은 이제 다른 게 또 이제 좀 못 가고 돌려버리는. 이제 반도체가 가는, 그게 좀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이거를 좀 주도하는 시장이 그래도 여전히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깐 뭐 제가 자료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도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일단은 가장 유망할 자산 이렇게 좀 질문해 볼까요? 가장 유망할 자산이라고 본다면은 일단은 뭐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좌측은 미국의 기준금리, 검은색이 기준금리였었고, 기준금리를 미국이 내렸던 시기가 총 5번인데 그 중에 이제 2번 1990년대 중반 때는 내리다가 말다, 약간 시원하게 내린 게 아니라 내리다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금리, 고금리를 좀 유지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요 시기가 보시면은 바로 요 박스친 구간인데, 요 구간을 보시면은 이제 IT 테크 주식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오른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는데, 이쪽으로 워낙 투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덕분에 이제 뭐 경제가 워낙 좋아서 금리를 계속 높이 가기도 했고, 그리고 반대로 요 정도 고금리를 견딜 수 있던 것은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IT 테크 섹터였고, 나머지 섹터는 그에 비해서 좀 부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그래도 한 그때 당시로 얘기해 보면 한 5년 정도는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한 2003년부터 뭔가 AI 투자가 진행이 됐다라고 23년? 본다면 2023년 그렇죠. 2023년. 네. 그러면 뭐 이제 한 3년에서 4년 차 접어든 거니까 그래도 내년 정도까지는 아직 뭐 이렇게 버블로 뭐 부러진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저때 90년대 중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조금 더 이어가는 때가 아닐까. 그래서 여전히 좀 지겨운 논쟁일지는 몰라도 이게 좀 버블 논쟁이 가끔씩 저는 이렇게 그거로 인해 주가 하락이 되면 그게 좀 건강한 조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은. 그러면 그런 게 건강한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현금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막 현금을 빨리 그런 거 올라타세요라는 게 아니라, 현금이 굉장히 소중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런 자산들은 항상 이렇게 확신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때때로 급락이 꽉 나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 쓰기 위한 이 실탄으로 현금을 되게 소중히 가져가다가 그런 급락이 올 때 이제 이 현금을 쓰는 게 내년에 가장 좀 유효한 전략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타랠리 될까요? 산타랠리가 이게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 주에 보면 고용 지표 나오고 또 지표들 인플레 지표가 나오죠. 나오니까 이게 고용이 썩 안 좋게 나오고 인플레 지표도 그냥 평범하게 나온다면 그러면 좀 산타랠리가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고용은 고용대로 그냥저냥 이렇게 싶은데 혹여나 인플레가 지표가 좀 이렇게 예상보다 좀 튀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도 좀 인플레 우려하느라 장기채 금리가 막 오르는데 이 인플레 지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투심이 더 안 좋아져서 이게 연말을 좀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번 주 나올 지표에 따라서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가 인플레 지표가 특히 좀 더 인플레 중요할 것 지표, 같고요. 그중에서도 인플레 지표. 마이크론 실적은 잘 나오겠죠? 네. 뭐 직무적으로 그렇게 뭐 생각은 한데 우리나라도 삼전 하이닉스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투자 계획 수립에 아주 도움이 저도 될 것 같고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라이프 자산 운용의 배문성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